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태풍은 소멸됐지만 다시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중부 지역 장마가 오늘 기준으로 49일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세웠고요. 지난 1987년 이후 33년 만에 장마가 가장 늦게까지 이어진 해가 됐습니다. 오는 16일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대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1부는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우리 아이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경기도 의회 김미숙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2부는 은퇴 재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에 돈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 어떻게 벌어야 할까요? 모든 고민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지금 우리 동네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생활을 바꾸는 현장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바꾸기 위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국가적인 교육 계획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보다 가깝게 챙기고 살피는 활동도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아이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김미숙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김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예, 오시는 길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서울에 오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경기도는 지금 물난리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조금 또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 많이 좀 힘드신데 네. 힘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침에 어디서 출발하신 겁니까? 군포에서 오셨나요? 네, 군포에서 출발했습니다. 지역구가 네, 군포입니다. 예, 또 군포하면 시민 우선 사람 중심 아니겠습니까? 네.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군포에 사시거나 군포에서 현재 듣고 계신 분들 문자 좀 부탁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우리 김미숙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학교 복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사실 높은 상황이고요. 중요한 그런 현실입니다. 학교 복원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실 가장 유연하게 대응하고 또 변화에 민감한 곳 중 하나죠. 네.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예.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을 해야 하는 현장인 학교의 감염병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학교의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실 환경도 중요하고요. 우선 보건실 그리고 보건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입니다. 응급시에 학생과 교직원들 터치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학생들이 아파서 보건실에 들르면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기도 하면서 예. 아픈 마음도 달래주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보건실에는 응급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와 용품 그리고 의약품을 비치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처럼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더욱 학교 보건실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항상 예. 긴장하면서 근무하는 곳이 보건실입니다. 예, 코로나19 이후로 또 가장 중요한 게 보건실인데 조금 안타깝게도 2005년 이후로는 경기도 내 학교 보건실이 정비된 적이 없다고요? 네, 조금은 이제 불편한 얘기인데요. 예. 지난해 12월에 공포가 되어서 다행이지만 2005년이면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만들어진 교육규칙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교육청의 보건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학교 현장이나 행정하는 교육청 모두 학교 보건에 대한 무관심이 그러한 결과를 낳은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지난해 있었던 경기도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대한 규칙 개정도 어떻게 보면 이런 배경에서 좀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예.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건강을 지키는 보건 전문가인 약사 도의원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비상시에 의약품을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실에 비치된 기구나 용품들을 응급시에 또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구나 용품들로 비치되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학교 보건실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2018년도 12월 초에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 계시는 보건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비 현황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학교 보건실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학교 수의 한 62.6%로 조사되었고 예, 예. 학교 보건실 내에 학생 보건 업무의 필수적인 품목은 약 90% 이상 보유 중이었고요. 좌고개나 환경 관련 용품처럼 사용 빈도가 낮거나 업무나 담당이 변경되어서 보건실에 사용하지 않는 품목의 보유율은 낮았습니다. 예, 예. 앞서서 뭐 건강을 지키는 보건 전문가인 약사 의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뭔가 학교에서 회장 선거 나가는 그런 예 포부가 담긴 그런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네, 보건실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필수 품목과 예. 권장 품목으로 구분해서 응급 및 환자 안정용으로 쓰는 비품과 그다음 감염 예방 또는 관리용 비품을 필수품으로 하고 예. 불필요한 항목들은 삭제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규칙으로 개정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 교육용 자동 심장 충격기 등은 필수 비품이고요. 그다음에 예, 예. 실제로 사용하는 자동 심장 충격기처럼 최신 의료 장비 기구 같은 것들은 필히 구비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 급별로 예를 들어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급별로 구비 사항이 다르게 되어 있었는데 학교 급별로 구비 사항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학교 급별 구분을 삭제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또 이런 비품, 또 감염 예방, 관리용 비품 이런 부분을 좀 필수적으로 배치해 둔 것, 비치해 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현재 개정된 내용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반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보건교사 협의회에서 이제 재차로 보건교사들에게 의견 수렴한 후에 예.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규칙에 대해서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예고가 되었고요. 예. 다시 2차로 보건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규칙 개정안을 내게 되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 당시에 현직에 계셨던 보건교사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됐나요? 네, 당연합니다. 예, 가장 예. 중요한 거는 현재 상황에 맞게 간혹 설치 권장인 용품들이나 기구도 있습니다만 예, 예. 불필요한 것은 빼고 그다음 필수인 용품이나 기구들은 필수로 설치하겠습니다. 필수용품과 권장용품은 현장에 계신 보건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했다고 생각됩니다. 예. 보건교사님들이 주로 어떤 부탁과 내용들을 말씀하시던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불필요한 것들을 구비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하셔서 좌고개는 안전키 재는 겁니다. 좌고개 같은 맞아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어렸을 때 그 신체 검사하면 꼭 안전키까지 쟀었는데 네. 예, 그걸 제외하셨군요. 자, 해당 규칙 개정안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2005년 이후로 처음 개정이 됐습니다. 거의 뭐 15년 만인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도 좀 정기적인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 내용도 담겨 있습니까?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중요한 그 학교 보건실 기구 설치 하는 거에 대한 규칙이 10년 만에 10년씩이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예. 그 제3조에 학교장은 매년 3월 초를 기준으로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했고요. 예. 제4조에는 교육감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아이들 보건을 위해서 좀 잘 지켜지는지 네. 우리 또 의원님께서 잘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아이들 신체 건강만큼 또 정신보건 관리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큽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에게서부터 발현이 되고 있다고요? 네,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요. 예. 우리 아이들 한 명의 아이도 소중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할 수 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학교에서는 담임교사 학생을 잘 돌보고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도록 양육을 해야 하고요. 예. 사회에서는 건강한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예. 요즘 학생들의 심리적 외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 자해 등의 극단적인 형태에서부터 정신과 질환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 예.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학생과 가해자 학생들, 그리고 아동 학대 피해, 그리고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저학년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네. 우려스럽습니다. 자, 올해 초에 경기도 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학생들의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이 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경기도 교육청의 위기 학생 상담은 학교에서는 위클래스에서 예. 전문 상담교사와 상담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위센터와 그다음에 가정형 위센터, 예. 병원형 위센터 등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단계인 위스쿨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위기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고 예. 그 기관들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라는 거는 위 에듀케이션, 예. 위 이모션의 합성어로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 지원하는 3단계 다중통합 지원 서비스망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현재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일부의 학생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상담 대상 학생은 모든 학생들이 됩니다. 예. 특정한 문제 학생이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상담 내용으로는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어렵고 그다음에 학교 성적 문제, 예. 진로 문제, 그다음에 가정 문제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모든 학생이 대상입니다. 좀 네. 어려우신 우리 분들은 이런 지원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 내 폭력이나 또 코로나 우울 등 심리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아이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또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한 상황이 깊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깊은 관계 형성을 할 수가 없고 집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고립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과 그리고 심리 방역의 개념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조례에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상담과 교육 그리고 교직원 교육 프로그램까지도 지원하도록 담겨 있습니다. 예.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이런 학생들의 사실 심리 문제는 학교나 교육청 등의 기관에서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학교 인력으로 모든 학생들을 지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곳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이렇게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활동을 위해서는 특히 더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국민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되는 의회에서 계속 좀 주기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저희 경기도 의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교육청에서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잘 진행하도록 돕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의견을 나누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주변에 이렇게 도민들의 의견이나 각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네, 적극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옆에서
뵈 보니까 참 잘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미래가 될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활동을 또 해오셨잖아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협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의회 김미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매일 사무실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오늘은 마취아사나, 구분 등을 쫙 펴주는 마취아사나를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지지난주에 반물고기 자세를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마취아사는 물고기 자세예요. 누워서 가슴을 천장을 향해서 들어 올리면서 구분 등을 쫙 펴주는 자세이기 때문에 예. 이 등이 굽어 있는 분들, 평소에 이제 안 좋은 습관으로 앉아있는 자세가 이제 등이 굽혀져 있는 분들이 접니다. 많으시죠. 네, 우리 형진 씨.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자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등이 좀 굽고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동작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가 가슴이 활짝 열리는 자세거든요. 예. 그래서 밤에 잠들기 직전에 해주시면요. 상체 앞부분, 가슴이 활짝 열리는 효과가 있어서요. 숨도 잘 쉬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아사나로도 유명해서요. 또 밤에 잠들기 직전에 해주시면 좀 더 좋은 그런 아사나입니다. 불면증에도 좋고 네. 구분 등에도 좋은 마취아사나. 그렇죠.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바닥에 등 대고 누워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 편안하게 매트 등 바닥 대고 누워서요. 두 팔을 몸통에 딱 붙여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서 두 손이 하늘을 향하도록 볼게요. 자, 두 손을 주먹 쥐어보는데요. 엄지손가락이 주먹 안쪽에 들어가도록 해서 예. 살짝, 너무 꽉 쥐진 마시고요. 주먹을 살짝 쥐어봅니다. 그리고 발끝을 몸통 바깥쪽으로 쫙 뻗어내서 발등까지 늘려내서 발가락 모양은 포인. 예. 자, 그 상태에서요.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듯이 밀면서 가슴을 천장 쪽으로 들어 올려요. 예. 자, 그러면 등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겠죠. 예. 그렇게 가슴이 점점 하늘 향해 올라가면서 뒤통수도 바닥에서 떨어지고요. 턱을 하늘 향해서 더 들면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을게요. 자, 이때 기립근 힘을 주셔서요. 예. 자, 날개뼈를 조금 더 조여볼게요. 팔꿈치로 계속 바닥 밀어내고 어우. 가슴은 계속 천장 향해 들어올리는 힘. 예. 자, 그 상태로 5초 호흡해볼게요. 5, 4, 3, 2, 1. 좋습니다. 자, 턱 당기면서 뒤통수 머리 먼저 바닥 닿고요. 예. 천천히 등허리 바닥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하고 나니까 가슴이 확 열리는 것 같은 그렇죠. 시원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예. 왜냐면 정말 평소의 자세가 이 반대잖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등이 굽어 있는데 그렇죠. 요 마취아사나는 그 반대로 등을 하늘 향해서 쫙 열리게 하는 그런 자세이기 예. 때문에 정말 구분 등을 확 펴주는, 그리고 숨도 잘 쉬어줄 수 있게 특히 하는 그런. 거북목이신 분들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목 앞선까지도 늘려주는 효과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분 여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3분 투자하셔서 건강 챙기시고요. 2부는 은퇴 재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퇴직급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이어서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돈 써야 하나요? 은퇴하기 전 돈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뭐든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은퇴 자산 중 큰 축을 차지하는 퇴직급여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대로 계획을 세우려고 찾아보면 복잡한 내용 때문에 주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퇴직급여를 받을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아니더라도 방송 들으시면서 은퇴 후 재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연일 정말 비 많이 와요.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비 많이 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시는데 좀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오다가 저희 올림픽대로 더 가야 되는데 저희 일단 출입구가 막혔더라고요. 예. 나들목이 막혀가지고 비 그러니까요. 불러서 와가지고 예. 시간이 이전보다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오래 걸리셨죠? 예.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퇴직급여 이야기해 볼 텐데 퇴직급여라고 하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퇴직급여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퇴직금하고 퇴직연금을 합쳐서 부르는 이야기인데 예. 보통 이제 직장인들의 가장 소중한 노후 자산 중에 하나가 퇴직급여라고 하는데 예. 보통 이제 한 직장에서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시는 분이 1년 이상 근무하면 법으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퇴직금을 받는데 퇴직금은 크게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연금 형태로 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퇴직금이라고 하면 일시금 형태로 목돈으로 받는 걸 말하는 거고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이걸 이제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을 말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퇴직연금은 또 다시 또 운영 방식에 따라서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이렇게 나눈다고 조금 이따가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퇴직급여라고 하면 말 그대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좀 통칭하는? 크게 보시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본격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로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숫자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묶어놔야지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한 5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14일, 그다음에 70%, 60일, 55세, 2013년.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일단 55세는 어느 정도 좀 오고 2013년은 뭐가 법이 바뀌었나요? 그때 법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이제 14일부터 한번 알고 계셔야 될 텐데 퇴직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퇴직하면 바로 주느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만약에 14일이 지나서 지급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 이자를 더 지급해 줘야 됩니다. 현재 법으로는 한 20% 정도 이자를 더 주게 돼 있는데 대부분 회사가 그래서 이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령하는 방법은 이제 가입 여부, 퇴직연금 가입 여부랑 아니면 이제 퇴직자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55세가 안 돼 있다. 그 시기에 퇴직하시는 분이면 이걸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 그렇군요. 이 법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연금 계좌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IRP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가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계좌 있잖아요. 이걸 통틀어서 연금 계좌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퇴직할 때 되면 55세가 안 되시고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이면 인사팀의 후배님이 선배님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한번 이야기할까, 선배님 퇴직금 받을 계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계좌를 좀 만들어 오세요라고 하면 이제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이제 송금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55세가 넘어가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퇴직연금 자체라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신 분, 이분들은 본인이 연금 계좌를 이체할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거라 그러면 일시금 수령하는 게 무슨 차이가 나느냐,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일시금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떼고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수령을 하고요. 연금 계좌로 이체하겠다 그러면 세금은 계산만 딱 해두고 꼬리표를 딱 붙인 다음에 연금 계좌로
송금 전액을 다 송금을 해줍니다. 그렇다면은 연금 계좌 이체로 해서 받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이제 그 다음 거하고 이제 좀 연결돼 있는 게 제가 70%를 한번 이야기해 드린 게 있잖아요. 예.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떼고 받고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떼고 이제 보내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예. 연금 계좌 이체한 사람은 세금을 안 떼느냐? 떼기는 떼는데 좀 적게 뗍니다. 70%의 의미는 뭐냐면 퇴직 소득세가 있으면 그 금액의 한 70% 수준까지 세금을 뗀다고 해서 예.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퇴직금 받을 때 세금 얼마 나오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 퇴직 소득세라는 거는 자기가 받는 퇴직금의 크기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똑같은 금액 받더라도 근무기간이 기신 분이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한 20년 일하면서 퇴직급여를 한 2억 원 정도 수령한다. 이분 같으면 세금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000만 원 조금 넘게 나와요. 몇 년 근무하신 분이라고요? 20년 일하시고 20년? 예. 퇴직하시면서 2억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으셨다. 예. 라고 하면 이분이 정확하게는 한 1,049만 원? 1,000만 원 정도. 네, 1,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낸다고 보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일시금으로 내가 수령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예. 원래는 2억 원이지만 세금 1,000만 원을 떼고 한 1억 9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실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일시금 수령하실 때 선택하는 거. 난 그게 싫고 나 연금 계좌로 이체한 다음에 연금으로 수령할 거야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연금 계좌 선택하셨으면 이제 세금 안 떼고 2억 원이 그대로 연금 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데 내가 이 연금을 한 10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씩 수령하겠다. 라고 하면 2억 원을 수령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2천만 원 수령할 때마다 매년 세금을 얼마씩 떼냐 그러면 예. 원래대로라면은 1,000만 원을 떼는 거였는데 70만 원씩 이렇게 뗍니다. 70만 원씩. 그 10번을 떼면은 예. 700만 원 정도 되니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이니까 30% 정도 예. 세금이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일수록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게 훨씬 더 그렇군요. 유리할 수 있고요. 또 수령 기간이 예. 이게 10년이 넘어가게 좀 덜 길게 수령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럼 11년 차부터는 할인되는 범위가 30%가 아니고 40%로 좀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렇군요. 좀 길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 부담이 좀 크다. 일시금으로 받으면서 세금 부담이 좀 크다 하시는 분은 연금 계좌로 이체하신 다음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면 예. 세금을 좀 많이 좀 절감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다가 일시불 다 달라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거 중요한 질문인데. 그래요? 오래간만에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아까 그분을 예로 볼게요. 한 2, 3년을 연금을 수령하시다가 예. 중간에 뭐 급한 사정이 생겨서 남은 돈은 다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3번 정도는 내가 받으면서 세금 할인받았잖아요. 예. 그럼 중도에 해지를 하면 앞에 세금 할인받은 거 물어내야 되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을 내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냐면 일단 연금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체한 다음에 한 번이라도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무조건 이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연금 계좌로 이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금 사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일시금으로 받든 아니면 좀 받다가 일시금으로 받든 아니면 계속 연금으로 받든 그걸 이제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돈이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방식으로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다 받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선택하시는데 대부분 빨리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뭐 먼저 주머니 넣어놓고 싶지만 어차피 그거 빼가지고 또 딴 데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느니 차라리 이제 노생활비 정도로 충분하게 연금 형태로 수령하신 게 좋기는 한데 사람 일이 뭐 자기 계획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목돈이 필요할 때 빼서라도 기본적으로 계좌는 연금 계좌 형태로 이체를 시킨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연금 계좌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겠네요. 그렇죠. 연금 계좌로 이체하시고 하시는 게 특히 세금 많이 내신 분들이 어떤 분이 많냐면
목돈을 수령하신데 중간정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하고 나서 명예퇴직하신 분들 같으면 예. 명퇴금은 되게 많이 받는데 이거를 이제 중간정산 이후에 퇴직하신 기간이 되게 근무한 기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러면 세금 되게 많아져요. 아, 그렇군요. 그런 분들 같으면 특히나 이제 연금 계좌로 이체하신 다음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좋은 정보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준이찬이 파파님께서는 연금 계좌 이자 대신 세금이 할인되는 개념인 건가요?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제 세금을 퇴직 소득세 내는 것 자체를 한 30%, 또 길게 받으시는 분은 한 40% 정도 할인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분의 그 질문이 맞는 거군요. 예,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은퇴, 재무 상담 뭐든 좋습니다. 저희가 바로 신속하게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특히 퇴직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중간중간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5가지 중에서 60일과 3가지가 남았죠? 60일과 55세, 2013년이 남았거든요. 예. 60일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퇴직을 하시면서 일시금으로 먼저 받았어요. 세금 다 뗐는데 옆에 동료들 보니까 세금이 너무 할인되니까 좋은 거예요. 아, 나는 이거 이미 일시금 받았는데 세금 돌려받을 수 없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기가 받았던 퇴직급여 있잖아요. 그걸 금융기관에 들고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계좌를 하나 개설한 다음에 거기다가 도로 집어넣으시면 금융기관이 퇴직한 회사랑 연락을 해서 세금 떼놓은 거 원천 징수해놓은 세금을 계좌로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이렇게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세금을 이제 다시 돌려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게 퇴직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 여기 설명드리면 또 어떤 이야기 하시냐 그러면 중간에 좀 썼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그거 쓴 금액 빼고 남은 금액만 이제 연금계좌에 집어넣으시면 세금도 그 비율만큼 계산해서 이렇게 그렇군요.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시금 수령하시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 같으시면 60일 이내에는 다시 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일 이후에는 안 된다 말씀이시죠? 그건 안 됩니다. 퇴직일이 아니고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주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퇴직하고 14일 뒤에 왔다면 74일, 퇴직하고 74일 이내에 그러니까 하는 거죠? 회사마다 퇴직금 지급하는 날 조금 다르거든요. 그거 받은 날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6954번님께서는 퇴직급여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하셨거든요. 퇴직급여 자체를 받아서 일반 계좌에 넣어놓으면 압류를 할 수 있고요. 퇴직급여를 받아서 아까 연금계좌 있잖아요. 거기 넣어놓으면 그 계좌는 압류가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5세입니다. 55세는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 그러니까 내가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분은 이제 55세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55세 이후에 퇴직하신 분이다. 그러면 퇴직한 해부터 이제 바로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연금 받는 거에 관련돼서 또 계좌에 넣어놨지만 또 사람들 마음이 빨리 꺼내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뭘 물어보냐 그러면 연금 계좌에 넣어놓은 돈을 한 해 얼마까지 최대한 끌어쓸 수 있느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느냐, 연금 수령 한도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55세가 지나고 뭐 퇴직한 날로부터 이제 둘 중에 빠른 날, 그러니까 늦은 날이죠. 그러니까 55세 넘어서 퇴직한 사람은 그해 55세 이전에 퇴직하신 분은 55세가 되는 해를 1년 차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2억 받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첫 해에 퇴직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 2억을 분자로 둡니다. 나누기 첫 해 분모에는 10일 빼기 1년 차. 그러면 10이 되잖아요. 2억 원 나누기 10 하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그 금액의 120% 정도. 그러면은 2억 원에서 2천만 원이니까 120%면 2,400만 원 정도를 이제 수령하실 수 있는 거죠. 첫 해는. 두 번째는 1월 1일 날 두 번째 잔고를 또 다시 10일 빼기 이제 2년 차니까 9로 나누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그해 수령할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해서
그만큼 이제 금액을 빼서 쓰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군요. 근데 받아보면 거기서 내 수령 한도를 계산해 보면 예. 내가 받는 금액에 한 나누기 10해서 받는다.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받는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5세만 넘으면 뭐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퇴직하고 55세 넘으신 그렇죠. 분들 예. 그때부터 이제 기산 연차를 1년 차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13년인데요. 2013년이면 아까 제가 예측하건대 뭔가 법이 바뀐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8년 전이군요. 그 8년 전인데 예. 아까 제가 분모에 자기 퇴직금 넣고 예. 분자에다가 이제 11 빼기 1 해서 1년차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 이거 그렇게 계산하는 이유가 한 10년 정도는 연금으로 받으라 라는 뜻에서 이제 이걸 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2013년 3월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5년 정도만 받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뭐냐 그러면 퇴직한 회사에 내가 퇴직연금을 처음 가입한 해가 2013년 3월 1일 이전인지 예. 그걸 확인하거나 아니면 내가 퇴직금을 집어넣은 계좌 있죠. 예. 그러니까 연금 계좌. 그 계좌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한 계좌에 내가 퇴직금을 집어넣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11 빼기 1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예. 첫 해가 11 빼기 6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5년 정도만 수령하면 되는 거죠. 예. 아까 그분 같은 경우 2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2억 빼기 11 빼기 6 하면은 4천만 원이 되잖아요. 예. 그 금액의 120%면 4,800만 원. 그 첫 해 받는 금액이 2배는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나 한꺼번에 목돈을 많이 좀 수령해야 될 입장이다라고 예. 하시면 퇴직연금을 가입한 시기 아니면 내가 퇴직연금 넣는 연금 계좌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거냐 아니냐 이걸 확인해 보시면 내가 한 해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예. 좀 차이 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14일, 70%, 60일, 55세, 2013년입니다. 이렇게 또 5가지로 준비를 해오시니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나면 또 잊어버리시겠지만 또 방송 찾아서 거꾸로 또 한번 돌려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 유료 문자 0945번으로 퇴직연금 관련해서 어떠한 질문도 좋습니다. 바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먼저 0936번님. 이직을 하면서 옮기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들어준다는데 사장님도 처음 해보는 거라 회계사무소 가서 물어봤더니 퇴직연금 DC형을 추천해줬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DB와 DC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셨네요. 어렵죠. DB, DC 하다 보면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DB형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그냥 회사가 운영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수익이 잘 나도 그 수익은 회사가 가져가고요. 수익이 안 나도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근로자는 별로 신경 쓸 건 없어요. 예. 근로자는 원래 퇴직급여 계산된 공식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 그냥 받는 겁니다. 예. 근데 DC형은 뭐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회사가 매년 자기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럼 그 계좌를 운영할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운영해서 수익 많이 나면 퇴직금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운영해서 수익이 좀 덜 나면 좀 덜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유리하냐? 임금 상승률이 좀 높은 회사에서는 DB형이 유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퇴직금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퇴직할 때 급여에다가 근로기간을 곱해서 맞아요. 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마지막 급여가 높을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 높은 회사에서는 대부분 DB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고 예. 그렇지 않은 회사들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뭐 시중금 예를 들면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 임금이 들쑥날쑥 하면 이게 내가 퇴직하는데 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DC형 제도를 가져가죠. 예. 또 보통은 뭐 임금 상승률이 처음에는 높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 적용받는 회사에서도 DB형 제도를 가져가다가 임금 피크 시점에 DC형으로 전환해버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임금 상승률 높은 회사면 DB형이 유리할 것 같고요. 회사가 말씀하신 분은 DC형을 한다는 거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나 뭐 그런 회사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임금 피크제 시행되는 회사도 많고 적용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이런 퇴직
퇴직급여, 연금 어떻게 좀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임금 핑크 시점에요. 자기가 퇴직연금 제도 어떻게 뭘 가입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 회사가요 보통 뭐냐 그러면 DB형 제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근로자한테 안내를 해줍니다. 자, 지금 임금 피크제 저희가 들어가는데요. 이 경우 이렇게 되시면 당신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라고 근로자한테 안내를 해줘요. 예. 그렇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DB형 제도를 DC형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또 회사에서 뭐 하면은 또 안 시키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좋은 안내니까 예. 그대로 두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시기에는 DC형으로 전환하시는 것들이 예. 바람직하다. 만약에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은 회사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 같으면 임금 피크 시점에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정산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후에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퇴직 급여가 줄어들지는 않죠. 그런 것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전환 같은 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일단 안내를 하도록 돼 있어요. 안내는? 왜냐하면 강제로 전환을 시킬 수는 없고 이렇게 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전환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안내까지는 가능한데 회사가 뭐 임의로 막 바꾸거나 그건 안 만약에 되잖아요. 그 직원이 요청을 하면 바꿔주세요 요청하면 회사에서 그거를 알아서 바꿔줘야 되는 건 거죠? 회사에서 이제 만약에 DB형하고 DC형 제도를 두 개 다 도입하고 있는 회사 같으면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시기에 안내를 해주거나 그렇게 합니다. 네. 제가 퇴직할 때 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죠? 왜냐하면 보통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게 퇴직급여거든요. 다른 건 어디다 빼쓰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 퇴직급여 되게 관리 잘하시면 나중에 퇴직할 때 큰 목돈이 돼서 노후에 도움이 되니까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4203번님께서는 슬기로운 생활도 어울리지만 슬기로운 방송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부담 없이 지식을 버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셨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자, 8291번님. 퇴직연금에 내 돈을 더 보태서 연금으로 탈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이게 추가납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C형 퇴직연금 가입하시고 계신 분은 자기 계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좌에다 추가납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금융기관 가가지고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별도로 하나 개설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추가납입하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간 1,800만 원까지 하실 수 있는데 그 금액 중에서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계좌 개설하신 다음에 뭐 능력이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추가로 납입하시면 세액공제도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뭐 퇴직급여 형태로 받으시든 아니면 연금 형태로 받으실 때 좀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0426번님, DC형입니다. 제가 이번에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중도인출 한도가 있나요? 하셨거든요. 중도인출은 가능은 1주택,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거든요. 자기 쌓여있는 금액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적립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을 가능하실 거고요. 그 무주택 사유에 해당되시는 경우에 이제 중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6155번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중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추가로 입금할 수가 있나요? 하셨거든요. 퇴직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더 납입하시는 거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DC형 계좌에 직접 하시는 방법도 있고 회사에서 그걸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IRP 계좌를 별도로 하나 개설하셔서 거기다가 납입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길게 이렇게 말씀 나눠봤는데 오늘 정말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와 이런 게 있었어 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조금 전 10시 31분 기상청에서 나온 기상특보 관련 호우 대비 요령 홍보 안내사항입니다. 일단 재난 지역은 충북, 충남, 경기, 제주, 전북, 강원, 대전, 세종, 인천, 경남, 서울, 경북이고요. 최근 계속되는 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고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량의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다리를 피해서 이동해 주시고요.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지역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긴급 재난 문자를 전송받았다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주시고요. 공사장, 전신주 주변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피해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사와 관련된 물고 보기, 비닐하우스 결박, 배수로 정비는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에 대비하시길 바라고요. 비가 멎은 이후 곧바로 논밭으로 나가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절개지 주변 공장, 펜션, 가건물, 조립식 주택을 사용하고 있거나 노후 저수지 하류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전한 하루 되시고요. 숨이 차네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